집들이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흰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받아.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올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주말마다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저희 생활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든 봉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필요 없어요. 용돈도, 주말 방문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지만 고개만 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입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켰고 이제는 혼자 삽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봉투를 건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과일 바구니, 휴지, 세제. 집들이 선물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둔 흰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만지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건네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전 11시 아들 준호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5평. 신혼집치고는 작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하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34세의 며느리.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서먹했습니다. 제 탓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으니까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집 좋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은의 취향이 보였습니다. 심플하고 단정한 인테리어. 아들 준호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3년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 구경을 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아이 낳으면 딱 좋을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후 2시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두툼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준호에게 건네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하은아.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름을 부른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거 받아.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올게. 그 순간 하은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하은아, 그게 무슨...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말마다 간섭받으면서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렸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 이전 서류, 통장, 유언 초안. 모두 아들 내외에게 넘기려던 것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올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제 집을 정리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넘겨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미움받는 역할이 편한가 봅니다.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그냥 미움받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의사는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알 필요 없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거절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말마다 가서 조금씩 정리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제게도 며느리에게도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 봉투가 무엇이었는지, 주말마다 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지 않았는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 오늘 며느리에게 건네려던 봉투. 거절당한 봉투. 저는 봉투를 펼쳐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등기 이전 서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년간 혼자 지켰던 집. 시세로는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제가 조금씩 모은 돈.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이것도 넘겨주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언 초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나 김말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 이준호에게 물려준다. 며느리 서하은에게는 감사와 미안함을 전한다. 짧은 유언이었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의사는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기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로. 그래서 이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들이 나를 기다렸습니다. 주말마다 올게. 그 말의 의미는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조금씩 제 집을 정리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에게 인수인계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없으니까 주말마다 가야 다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말마다 온다는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뿌리쳤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3년간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거리를 두었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정이 들면 나중에 더 힘들까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깊은 정을 나누지 않기로.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그런데 이제 와서 주말마다 오겠다고 했으니 며느리가 놀랄 만도 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시어머니. 봉투까지 내미는 시어머니. 그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당분간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 하은이가 너무 그랬어. 내가 혼냈어.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잘못 아니야. 근데 그 봉투가 뭐였어? 용돈이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그냥 용돈이었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엄마. 내가 하은이한테 잘 말할게. 아니야. 그냥 두렴.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제 상태를, 제 계획을,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여자. 주름진 얼굴. 야윈 몸. 최근 들어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진통제를 먹어도 밤에는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했습니다. 오늘 봉투를 건넸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미루다가는 정리하지 못하고 떠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혼란과 짐만 남기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 부등본, 채권 증서.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옷,
신발, 가구, 그릇. 30년간 모은 살림살이. 이것들을 하나씩 나눠주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하면 힘들 테니까요. 주말마다 가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매주 조금씩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옮기고 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천천히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다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것입니다. 돈을 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미움받는 역할이 편하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가가려 해도 그녀는 경계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만든 관계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날짜에 X표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이었습니다. 9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봉투를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중에 힘들지 않도록, 제가 조용히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서하은입니다. 34세. 김말순 시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오늘 집들이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봉투를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손에는 진단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말순, 68세, 췌장암 말기, 예상 여명 3개월. 저는 이 종이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절친 박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연은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일했습니다. 하은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요즘 많이 아프시니? 무슨 소리야? 왜? 오늘 우리 병원에서 봤어. 종양내과에서.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내과. 암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확실해? 응. 분명히 봤어. 근데 혼자 오셨더라. 아무도 안 데리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소연에게 부탁해서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수술 불가, 항암 치료 효과 미미, 의사 소견 완화 치료 권장. 모든 문장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끝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신 거야. 혼자 병원 오셨다며. 알리고 싶지 않으신 거야. 그날부터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른 척하자.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자.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간 왜 저와 거리를 뒀는지, 왜 차갑게 대했는지, 정이 들까봐 두려워하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더 아플까봐.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일 축하도 명절 인사도 모든 게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움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우시는 시어머니를 봤을 때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자신이 떠날 차례였습니다. 3개월 후에 그분은 또다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로, 조용히 혼자 떠나기로. 그래서 오늘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재산 정리 서류일 거라고, 유언일 거라고, 그리고 주말마다 올게라는 말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인수인계, 정리, 작별 준비. 시어머니는 남은 3개월 동안 매주 오셔서 천천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시려 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뿌리쳤습니다. 단호하게, 차갑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저도 시어머니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정이 들까봐, 가까워지면 더 아플까봐, 마지막이 더 힘들까봐. 3년간 거리를 뒀던 관계였습니다. 이제 와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동안 매주 만나고 정을 쌓고 익숙해지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떠나시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서먹한 게 나았습니다. 떠나실 때 덜 아플 테니까. 시어머니도 저도. 그래서 일부러 선을 그었습니다.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3개월이라는 시간. 마지막 3개월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내는 게 맞을까? 저는 병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혼자 집에 앉아 거절당한 봉투를 보고 계실까요? 외롭고 쓸쓸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하은아, 어디야? 오늘 엄마한테 너무 그랬어. 왜 그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신 비밀을, 3개월이라는 시한을, 그리고 제가 왜 봉투를 거절했는지. 미안해. 그냥 부담스러웠어. 부담? 용돈 주시는 게 왜 부담이야? 주말마다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우릴 챙기시겠다는 건데.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시한부라는 것도,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비밀을 나중에 이야기해. 지금은 좀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3개월, 90일,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제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 이대로 거리를 둘까요? 아니면 다가갈까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따를까요? 3개월 동안 진짜 가족이 되어 볼까요? 아니면 서먹한 관계로 끝낼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거리를 두자고. 정이 생기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마지막이 정말 힘들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겁한 선택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를 밀어내며 외로움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사랑하고 잃는 것이, 가까워지고 떠나보내는 것이.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저는 김말순입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 전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웃이 119를 불러줬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들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38세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의사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아니, 이제는 2개월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 그 봉투. 집들이 날 주시려던 거. 다 봤어요.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가방을 챙기다가 봉투를 발견했나 봅니다. 등기 이전 서류, 통장, 유언 초안. 모든 것을 봤을 것입니다. 주말마다 오시겠다던 것도 인수인계 하시려던 거였죠? 저희한테 짐 안 되시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거절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하은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거리를 뒀던 며느리. 집들이 날 제 봉투를 뿌리쳤던 며느리. 어머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오셔도 돼요. 이번엔 제가 먼저 갈게요. 저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을, 시한부라는 것을, 그래서 봉투를 거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안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저도 미안해요. 봉투를 거절해서 저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3년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며 외로웠습니다. 정이 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을 나누는 것이 두려움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하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갔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하은이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집에 갈 거예요. 정리하셔야 할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려던 일을 하은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 가서 조금씩 정리하겠다고, 인수인계 받겠다고. 그날부터 하은은 주말마다 제 집에 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물건을 나누고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병원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못했던 대화를 했습니다. 하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준호 어렸을 때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가족처럼. 어느 날 하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거리를 두셨어요? 3년 동안. 무서웠어. 또 잃을까봐. 시아버지 떠나보낸 후로 사랑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저도요. 그래서 봉투를 거절했어요. 가까워지면 어머님 떠나보낼 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희는 웃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사랑하는 게 두려워서 거리를 뒀던 사람들. 근데 어머님 지금은 안 무서워요. 가까워져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돼서 다행이야. 저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늦었지만 가장 깊이. 집들이 날 건넸던 봉투. 거절당했던 봉투. 그 안의 서류들은 이제 하은이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